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이 이 정책 기조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홍콩 증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국내 증시 영향을 별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계속해서 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1.73% 하락세로 2,450선까지 내려앉았고 코스닥 또한 2.49% 하락세로 803포인트 선에서 현재 흐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장 남은 시간 동안 어느 정도 반등세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우리 오늘장, 내일장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인데요.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부동산부의 이지영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럼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정부와 화물연대가 극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국토교통부와 5차례 논의 끝에 합의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어제 저녁 8시부터 3시간 논의 끝에 결국 합의에 도출했습니다. 이번 교섭은요, 총 5번째였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5차례 협의 끝에 도출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화물연대와 국토교통부가 안전운임제의 지속 추진에 대해서 합의한 건데요. 이에 더해서 안전운임 적용 품목 확대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합의했습니다. 또 국토교통부는 국회 원구상이 끝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를 또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기름값 상승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보조금 제도 확대를 검토하고 운송료 합리화를 지원하는 제도도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화물연대는 합의 결과에 대해서 정부에서 늦게라도 안전운임을 폐지하지 않고 지속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화물연대는 다시 현장에 복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이 화물연대가 일주일 동안 파업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동안의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피해액은 약 2조 원가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와 경영자총협회, 또 시멘트협회 등 6개 단체에 따르면 철강업계 피해가 1조 1,500억 원으로 가장 컸고요. 그 뒤를 이어서 석유화학업계, 그리고 자동차업계, 시멘트업계, 타이어업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안전운임제 확대 요구가 받아들여지긴 했지만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계에서는 안전운임제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은 채 일문제 시한 연장만 했다는 것을 두고 그럼 앞으로 이런 파업들이 계속될 거라는 가능성도 남겨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안전운임제를 언제까지 연장할지 이것 또한 아직 협의가 된 게 아니라서 이 부분 또한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쉽게 말해서 화물업계의 최저임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화물기사들이 수입 보전을 하기 위해서 과속을 하거나 적정량 이상의 화물들을 싣고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적정임금을 법으로 규정하는 게 핵심인데요. 재계에서는 안전운임 인상폭을 결정할 때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 시행 후 국내 화주들이 부담하는 단거리 육상운임이 40%가량 높아졌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3년 연장, 그리고 또 화물연대에서는 아예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합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아직 세부 사항은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정부와 기업 그리고 화물연대 모두 입장차가 여전히 남아있는 만큼 앞으로 협상에서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기요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전력이 내일이죠. 이 전기요금 인상안을 제출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전력이 1분기와 2분기에 동결됐던 연료비 조정 단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할 계획인데요. 이렇게 정부가 이거를 수용하게 되면은 다음 달부터 전기요금이 오르게 됩니다. 정부도 지속해서 엉두를 수만은 없어서 전기요금의 인상 필요성은 알고 있는데요. 다만 문제는 연일 치솟는 물가입니다. 고물가로 부담이 큰 상황에서 전기요금까지 더 오를 경우에 국민들의 세금 부담, 또 국민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3분기 전기요금을 인상하면 다음 달 가스요금과 동시에 치솟는 물가로 고통받는 가게와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예상됩니다. 연료비 조정 단가는 인상폭이 직전 분기 대비 킬로와트당 최대 플러스 마이너스 3원인데요. 한전은 최대치인 3원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3원에 더해서 5원까지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게 이제 지금 업계에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전기요금이 도대체 얼마나 급등을 했길래 한전이 결국 인상분을 요구할지 궁금한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얼마나 급등을 했습니까? 네, 지난해부터 석탄, 석유, 액화, 천연가스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한 것에 비해서는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은 그에 비례해서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한전이 발전사들에서 전력을 사올 때 사용하는 전력 도매 가격은 4월에 처음으로 200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동월보다 164.7% 오른 겁니다. 때문에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약 7조 8천억 원의 영업 손실을 냈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적자액보다 약 2조 원가량 많은 겁니다. 전기요금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간 적자가 30조 원에 달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엔 마지막 소식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공사가 이제는 이주비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재건축과 재개발 현장을 이제 공사를 할 때 시공사들이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를 제공하곤 하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행위가 오는 12월부터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사실 건설사들이 조합원들에게 이주비를 제공하는 것은 이전부터 금지돼 왔는데요. 사실상 권고였지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아서 법적 처벌까지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업체가 조합에 금전적 이득을 제공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정비사업의 과열 경쟁을 억제하고 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이제 국토부의 입장입니다. 네, 더 자세한 개정안의 내용도 짚어주시죠. 네, 개정안에는 이사비, 이주비, 그리고 이주 촉진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에 따른 부담금의 제공을 금지하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또 잘못된 정보 제공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보상금 또한 이제 책임을 지도록 했습니다.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허위와 과장된 정보를 제공할 수 없게 하려는 국토부의 설명입니다. 또 정비사업 종료 후에 조합 임원들이 고의로 조합 해산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전 고시 후 1년 내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소집하도록 했고요. 또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중대재해 발생이 예상됐을 때 점유자를 퇴거시키는 행위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시공사 이주비 제공 금지에 대해서 정비업계에서는 건설사들의 출혈 경쟁이 조금 사그라들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사실 반대편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 시공사들도 있습니다. 시공사 측에서는 사업 동력이 크게 떨어져서 주택 공급 물량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조합이 사업비를 마련할 재원은 일반 분양밖에 없는데 일반 분양은 이주가 마무리돼야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안전운행 이슈부터 식용자 이주비 금지 법안 소식까지 부동산부 이지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혜연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네, 전일 소폭이나마 낙폭을 축소했던 국내 증시가 오늘장에서도 하락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 16일 새벽이죠. FOMC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커진 모습인데요. 페드가 자이언트 스텝을 시사할 것이란 의견에 무게가 더 쏠리게 되면서 국채금리 상승 압박까지 더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5장 들어서 낙폭을 더욱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죠. 연준의 고강도 긴축 우려로 인해서 오늘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반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단에서는 이제 화물연대 파업 종료로 인해서 현대차가 또 빨간불을 켜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대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2,442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지수 출발 상승세 보이면서 출발을 했는데 바로 그 상승분을 반납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마찬가지로 오후장 들어서 하락폭을 더욱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요. 국채금리 상승의 부담으로 인해서 오늘 기술주들이 힘든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 시간 2.79% 내린 800포인트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수급 살펴보면요. 기관 하루 만에 매도 전환을 했죠. 819억 원 매도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9거래일 연속 매도세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 수급 살펴보면요. 기관이 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매수폭은 현재 소폭이나마 확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외국인은 현재 2천억 원 매도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전일 코스피 지수가 2,500포인트를 이탈할 때 사료주들 하락세를 보이더니 하루 만에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사료 관련한 종목들만의 상승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양대 시장이 연 저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곡물에 이어 소고기, 돼지고기 같은 육류 가격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지난 5월 육류 가격 지수는 122.0포인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 같은 소식에 원가 인상이 또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관련주들이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CJ제일제당은 0.55% 오르고 있고요. 한일사료는 10%가 넘는 급등, 에드바이오텍도 현재 13%가 넘는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항공주들이 낙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항공주의 실적 개선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지만 그 시기를 두고서는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죠.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비 확대에 대한 우려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원달러 환율의 상승으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항공사 실적 회복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리오프닝과 함께 항공기 여객 수요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또 실적 개선을 전망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은 지수 하락과 함께 또 관련주들의 주가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대한항공은 3%가 넘는 하락세, 제주항공과 진에어도 7%가 넘는 낙폭 보여지고 있고요. 티웨이항공도 5% 가까운 낙폭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동반 하락을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 6만 1,000원을 이탈하면서 또다시 52주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반도체 주문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국채금리 상승과 또 긴축 기조에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네, 하이브 장 초반 깊은 낙폭이 보였죠. BTS의 단체 활동 잠정 중단 소식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화물연대 파업 종료 소식에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대한금속은 영풍재지 지분 50.55%를 1,289억 원에 인수했다라는 공시를 내놓았죠. 상승 탄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삼성전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반도체 관련한 종목들 동반 하락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다만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가기부 장관과 함께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를 방문했다라고 하죠.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드라이브 실행을 위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국민의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별 사면 요청도 검토할 예정이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오늘 주가는 2.26% 하락세가 보여지고 있고요. 6만 5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볼 두 번째 종목은 미코바이오메드입니다. 네, WHO가 원숭이 독창의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위한 긴급회의를 소집했다라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이 힘을 받고 있습니다. 28%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12,5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서정기전 있습니다.
네, 카자흐스탄에 원전 수주를 할 기업으로 한국 수력 원자원이 유력해졌다는 소식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기업이 탈락하게 되면서 현재 입찰에 4곳만이 남은 상황이라고 하죠. 현재 1.86% 오른 1,9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 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시각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다올투자증권 영업부 이성웅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수급 상황 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 살펴주시죠. 네, 우선 오늘은 이제 코스피를 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과 기관의 어떤 매수하는 종목도 좀 비슷한 모습 나타나지고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에 증권사에서 실적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평가를 좀 내렸죠.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오리온의 이 간편 대응식에 대한 수요와 확대가 시장에서 좀 많이 기대를 갖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이 경쟁 업체와 좀 다르게 물량 성장만으로도 어떤 시장 지배력을 확대하는 상황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 오리온에 대한 계속 뷰를 좀 좋게 하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도 매출액 성장률 5월 달에 작년 대비 19% 올랐습니다. 일부 지역 봉쇄 시행이나 관련된 리스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긍정적인 시절 냈다는 것 자체가 오리온은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는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또 이제 베트남 시장에서도 내수 소비 개선세가 지속되면서 이 주력 제품인 스낵과 또 신제품 모두 높은 경쟁력을 갖췄다는 게 시장에서도 이 2분기 실적과 또 하반 실적까지도 좋게 평가를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또 많이 사는 게 바로 이제 현대차, 기아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오늘 시장도 역시 힘든 시장인데 그나마 좀 받쳐주고 이런 시장 속에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가고 있는 게 바로 현대차랑 기아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화물연대 파업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토부와 화물연대 같은 경우가 이제 안전운임제 연장과 유가 보조 확대 방안에 좀 합의를 하면서 아직 정상화에 대한 부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협상 타결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자동차 부품 공급이랑 또 이제 어떻게 그 전에 미국 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 자동차 업종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안 좋았었는데 그런 부분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측면에서는 저가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나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파업 기간의 생산 차질을 본다고 하더라도 5,000대밖에 안 됐으니까 생각보다는 낮게 어떤 낮게 어떤 차질을 빚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판매량이나 연간 목표했던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네, 오리온과 현대차와 기아에 대한 이야기 종목별 흐름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는 무엇인가요? 네, 우선 지금 이 2차 전지 업체를 말씀드린 바로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기존의 어떤 뷰는 변하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 어떤 주가가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판단되고, 지금 이제 CAM 화공장 같은 경우도 이 지난 4월 중순에 재가동에 들어갔죠. 5월부터는 지금 거의 풀가동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에코프로비엠의 양극재에 대한 수요 부분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난다는 상황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NCA 양극재 관련만 본다고 하더라도 4월달과 5월달에 우리나라 수출량 데이터는 1분기 평균 대비해서 47%까지 증가했기 때문에 우선 에코프로비엠 양극재 추가 호조에 대한 부분은 지금 실적으로 바로 연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1분기 때 영업이익률 6.2%를 기록했죠. 2분기 때는 이제 7.7% 후반까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에코프로비엠의 2분기 실적만 본다고 하면은 에코프로비엠도 주가 조정 받았을 때는 적극적인 매수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판단되고요. 매수가는 55만 원, 목표가는 60만 원, 손절가는 50만 원 말씀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과 수급 상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골드스타 에셋의 박철민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이 국제 곡물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곡물, 사료, 비료 등 관련주의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올해 2월부터 시작된 관련주의 매수세 현재까지의 흐름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사료주, 곡물주, 전체 지금 사료주가 수입 곡물 가격 상승 전망에 지속적으로 급등을 이렇게 나오면서 그런 관련주까지 굉장히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료 관련주 한일 사료 2월부터 최고 15,850원, 한 500%까지 폭등했다가 현재 조정 구간 9,000원대 후반에서 다시 한번 상승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고요. 그 외에도 팜스토리, 고려산업, 신송홀딩스 등 관련주들 전부 급등과 조정 등 굉장히 큰 변동폭을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사료주 주가 상승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요. 곡물 핵심 수출국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으로 인해 공급에 제동이 걸리면서 올 들어 곡물 가격은 가파르게 올랐고, 이러한 곡물 가격 급등이 이런 사료 관련주 가격 상승으로까지 이렇게 연결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밀, 옥수수, 대두 등 3대 수입 곡물 가격이 연초 대비 한 40% 정도 급등했고요. 밀은 40%대, 옥수수 30%, 대두 29%가 각각 올랐습니다. 그 사료주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할인 마니커 같은 육개주들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문제는 이런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이런 사료 관련주들이 급등과 조정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서 투기성 움직임이 향후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전쟁에 대해서 이 야기된 식량 공급난은 전쟁 후에도 계속해서 좀 불안정한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현재 세계 곡물 재고량이 약 10년 만에 최저 수준을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 글로벌 기근 위기에 직면하게 된 배경과 향후 이 농업주의 핵심 센터는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이야기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글로벌 기근 위기에 대한 이유는 저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가장 최근 이슈죠.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입니다. 그 세계 최대 밀 생산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수출 차질로 전 세계 주요 식량인 밀 가격을 상승시켰고, 곡물 가격 지수는 최고치를 경신했으며 세계 곡물 재고량은 약 10년 만에 지금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동남아나 유럽 등 각국에서도 식량 안보나 물가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출을 제한하다 보니 더욱 이런 가격 폭등을 가속화시키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한 공급 부족이죠. 그런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침체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전체적인 소비와 생산이 감소했던 시기잖아요. 그런데 소비라는 것은 다시 이렇게 하면은 금방 복구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공급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폐업한 업체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유통 구조 등을 감안한다면은 다시 그 공급 파트는 좀 쉽게 복귀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어떤 기근 위기에 직면하게 된 배경이 또 작용하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기후 변화가 있겠죠. 인도에서는 폭염으로 수십 명이 사망을 하고 식량 생산량이 약 30% 정도 감소를 했고요. 미국, 캐나다에서도 산불로 생산량이 크게 위축됐으며, 유럽 최대 밀 수출국인 프랑스에서 설이라던가 또 어떤 고온, 폭우, 우박 등으로 생산에 굉장히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전쟁,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어떤 공급 부족, 기후변화 이런 게 주 요인이라고 볼 수 있고요. 향후 농업의 핵심 섹터는 굉장히 다양한 섹터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그래도 사료 파트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래도 이 사료라는 게 이제 모든 농업의 당연히 이제 어떤 근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한일 사료, 현대 사료 같은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 사료 가격은 글로벌 곡물 가격에 앞으로 이제 3분기, 4분기에도 상승할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 계속적인 수요도 계속적으로 이제 감소하진 않고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공급은 부족한데 어떤
수요는 증가한다면 당연히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죠. 뭐 그 외에도 농기계 비료 관련주들, 뭐 KG케미칼이나 남해화학 이런 어떤 종목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좀 주목받는다, 급등과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 주목받는다 보고 있고요. 다만 실적 대비 주가 흐름이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좀 이런 종목들 단기적으로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보고요. 어떤 단기적 급등에 따른 조정 구간은 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현재도 좀 급등과 급락을 좀 동반하는 사료주와 이 농업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글로벌 식량 위기가 가중되면서 비교적 좀 안정적이었던 쌀 가격 역시 들썩일 조짐이 보입니다. 실제로 또 인도는 지난달 밀과 설탕의 수출 제한에 이어서 쌀 수출 제한도 염두에 둔 바가 있는데요. 국제 쌀 가격의 이 가격 상승 압박, 관련주에 미치는 영향도 알려주시죠. 예. 일단은 뭐 국제뿐만 아니라 제가 뭐 국내 상황도 한번 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먼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전쟁 장기화로 인해서 전 세계 식량 위기가 닥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비교적 안정적이었던 국제 쌀 가격마저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밀과 옥수수 뭐 이런 곡물류와 육류, 식용유 등 가격이 최근 몇 달간 급등을 하니까 그 아시아권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주식인 쌀도 가격이 좀 오를 가능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요 생산국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공급이 급감한 밀과 달리 쌀은 풍족하게 현재 생산은 되고 있는데 식량 위기가 본격화될 경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실제 밀 가격이 오르면 이것을 이제 쌀로 이를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리가 떡볶이도 밀떡볶이가 비싸면은 쌀떡볶이를 사 먹게 되고 또 빵값이 비싸지면은 떡을 사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일종의 대체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좀 일어난다 볼 수 있고요. 이와 관련해 뭐 일각에서는 밀 등과 마찬가지로 쌀에 대해서도 또 수출을 제한하는 국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 세계 최대 쌀 수출국인 인도는 지난달 밀과 설탕의 수출을 금지 제한한 데 이어 쌀 수출 제한 카드를 좀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도 있고요. 비료, 에너지 가격이 오르면서 곡물 재배에 드는 비용이 커진 상황 등을 고려하면 국제 쌀 가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좀 상승 압력을 좀 받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굉장히 한국 같은 경우는 벼농사가 굉장히 활발하고요. 오히려 가격 대비 좀 비용이 높은 어떤 농업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 보조금 없이는 좀 불가능할 정도의 분야입니다. 그래서 식량 안보의 기능으로도 작용하는 만큼 기본적인 어떤 비축미도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당분간 나라의 쌀 가격이 폭등하고 뭐 쌀이 부족해서 국민들이 쌀밥을 못 먹는 그런 사태는 좀 상상하기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쌀 관련주 하면은 대표적으로 뭐 경농, 조비 이런 종목들이 좀 있는데 이 종목들을 보면은 오히려 쌀 관련주라기보다 좀 대북 정책 관련주로도 좀 뽑히고 있는 그 종목이고요. 그래서 쌀 관련주로 뭔가 수혜를 받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사료 관련주라던가 뭐 농기계 등 전체적인 곡물 인플레이션에 관한 관련주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곡물 가격이 좀 치솟으면 음식료 업체 이익이 좀 판가름이 되는 모습인데요. 환율 역시 곡물 가격에서 큰 만큼 음식료 업계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곡물 추세와 환율을 고려했을 때 주요 음식료 이 업체들의 2분기 전망은 어떻게 됩니까? 예, 지금 뭐 환율이 굉장히 높죠. 제가 지금 이렇게 환율 보면은 뭐 원달러 환율이 1,290원, 92원을 이렇게 오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수입을 하는 밀, 설탕, 뭐 식용유, 뭐 사료 등 전반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밀가루를 똑같은 양을 수입을 해도 환율이 오르게 되면 판매자가 같은 가격에 팔더라도 그런 어떤 환 차이 때문에 더 비싸게 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수출 국가이기 때문에 일정 환율 상승은 경상수지 흑자에 추가적 기여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이런 급격한 환율 인상은 결국 원가 부담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죠. 또 그뿐인가요? 뭐 예를 들어서 음식료 기업에서 식품을 만드는 기계를 들여와야 되는데 그 기계를 외국에서 들여오면 당연히 그 기계값 또는 기계 부품값 당연히 오를 수밖에
되겠고 또 기계를 돌리는 뭐 전기나 기름값도 덩달아 오르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그리고 환율이 또 오르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또 추가적으로 오르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런 식제품 가격은 더욱더 가파르게 오를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는 당연히 지갑을 더 닫게 되고 그러면 경제 순환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특히나 이 타격은 식품 지출이 높은 좀 일반 서민층이 더 높은 어떤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 음식료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오뚜기, 농심, 뭐 CJ 제일제당 같은 이제 종목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들여오는 원가도 비싸지고 환율도 오르다 보니까 비용 상승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전쟁이 끝날 것 같지는 않아서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도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자니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뚜기나 농심에서 만드는 라면 가격을 이렇게 급격히 또 인상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분기 전망도 이런 비용 압력 때문에 수익성이 좀 악화돼서 2분기 전망도 그렇게 썩 밝다고 볼 수는 없는 현재 상황, 좀 부정적인 상황으로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음식료 업종의 2분기 실적이 좀 우려된다는 이야기까지 들었고요. 3대 수입 곡물 가격이 연초 대비 30% 이상 좀 급등을 한 모습입니다. 유엔의 식량 농업기구 역시 향후 이 글로벌 식량 시장에서의 가격 폭등을 우려하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 새롭게 접근하는 전략은 좀 유효하다고 보시는가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에요. 뭐 일단 기술도 안 먹히고 뭐 정부 정책도 안 먹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서 전 세계가 위축되고 공급이 부족하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지금 물가 상승을 당장 잡을 수가 없다고 이렇게 말했을 정도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뭐 관세 인하나 이런 유인책은 있는데 이것도 한계점에 지금 다다른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또 자이언트 스텝, 즉 금리 인상을 한 번에 이제 3단계인 0.7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매우 좀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뭔가 새로운 어떤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좀 지금은 한 템포 좀 쉬어가는 어떤 기간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료 곡물 관련주뿐만 아니라 뭐 반도체, 철강, 전체적인 어떤 비용 상승이 일어나고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좀 쉬는 타임이라고 보고 있고요. 뭐 주식 투자,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은 갖고 있지만 한번 감당할 수 없는 손실이 나게 되면은 투자 전략이 정말 절대 먹히지 않는구나 이런 거를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FOMC나 물가 상황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뭐 사우디 방문도 했거든요. 그럼 유가 관련된 주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이런 결과 등을 조금 전체적으로 체크한 후에 그리고 나서 투자 전략을 짜도 좀 늦지는 않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골드스타 넷셋의 박철민 이사와 이 곡물과 사료에 대한 인사이트 얻어봤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시간은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인포스탁 데일리 기업정책연구원장 최양호 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제는 코스피가 2,500선 무너졌고요. 네. 오늘도 지금 하락 2% 넘는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준이 자이언트 스텝 우려 속에서 좀 빅 스텝 할 것이 아니라 자이언트 스텝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연중 최저치를 좀 찍었습니다. 이러한 지금 증시 우리나라 너무 패닉셀이 큰데 글로벌 증시와 함께 동향 좀 살펴봐 주시죠. 네, 뭐 글로벌 증시는 지금 뭐 FOMC 결과에 대해서 관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낙폭들을 이제 확대 중에 있고요. 근데 미국 증시가 그런 차원에서는 뭐 상대적으로 덜 빠졌어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 전망치 중에 하나인 그 생산자 물가가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기술주들이 반등하면서 이제 뭐 막아주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놀라운 거는 중국은요 1% 정도 지금 네, 뭐 오르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지금 경기 부양책뿐만 아니라 사실 인플레이션을 수출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체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면역성과 내성이 강한 부분이라서 중국 증시가 지금 1% 정도 지금 네. 오르고 있습니다만은 자, 뭐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미국 장은 한 25% 빠졌고 우리나라는 한 21%, 22% 지금 빠지고 있어서 뭐 얼마 뭐 진짜 도토리 키재기입니다만은 지금 뭐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부분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변동성은 내일 FOMC에서 얼마를 할 거냐 얘기가 이제 나와야 그때부터 이제 방향성을 가질 것 같고요. 제가 놀라운 거는요. 이제 75bp 자이언 네. 스텝을 한다고 지금 얘기들 했는데 그게 확률이 어느 정도냐면요. 93%로 올라갔어요. 50%에서 93%. 네, 93% 올라갔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100%가 돼야 되거든요. 네. 나머지 7%가 어디서 나오는지 아세요? 1% 얘기가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더 올릴 수 75bp를 있다. 뛰어넘어서 네. 100bp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이제 우리 뭐 증시에는 항상 이런 음모론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이제 100bp 얘기가 나오면서 무슨 얘기가 따라 나오면 요번에 75bp에 굉장히 극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장 마감 45분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네. FOMC 출입하는 베테랑 기자가 기사를 쓰면서 이게 떨어졌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음모론적인 이제 접근인다면은 이거 연준에서 흘렸다. 연준에서 흘려서 시장의 반응을 지금 먼저 체크를 해봤는데 의외로 괜찮았다는 이제 판단이 되니까 네. 그러면 올리는 김에 그냥 확 올린다. 예, 확 올리면서 지금 연준이 필요한 거는 다른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신뢰성인 거거든요. 네. 지금 시장이 2년 전만 해도 제롬 파월이 신흥 종교의 교주였어요. 다 믿는데 지금은 네. 연준 뭐 일을 잘 못하네. 그래서 신뢰성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지금 중요했기 때문에 93% 오른다면 100% 75bp 가지만 나머지 7%가 지금 1%에 대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보고 드립니다. 네. 하루도 안 남은 지금 그렇죠. 이 상황에서 16일 새벽이죠. 발표가 될 텐데 이미 심리적 저항선 2,500선은 무너졌습니다. 아직 바닥이 아니라는 전망이 어제도 나왔고요. 그렇죠. 네, FOMC 결과에 따라서 증시의 향방은 어떻게 됩니까? 뭐 일단은 지금 뭐 미국 뭐 증시 분석가들 보면 75bp 자이언 스텝 이게 반응이 괜찮아요, 지금. 왜냐하면 빠르게 잡아야 된다. 네, 오히려. 지금 그리고 이것을 그리고 연준이 뭔가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자 이거는 우리 증시에는 진짜로 굉장히 지금 나쁜 영향으로 가죠. 왜냐하면 금리라는 게 돈의 가격이거든요. 돈의 가격이 올라니까 우리나라는 거꾸로 원화가 약세가 되면은 우리 국내 수급에 가장 영향을 주는 외국인들이 지금 뭐 이탈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저점이 어디인가가 사실은 가장 이 큰 우리 뭐 궁금사항입니다. 질문 중에 네. 하나입니다만은 지금 PBR이 0.99가 나왔어요. 근데 PBR이 우리 저항선이 지금 1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많이 더 빠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제한적인 부분에서 가는데 자 75bp가 나오면 시장에서 지금 뭐 예견을 하고 또 뭐 음모론적이지만 연준에서 지금 소통을 한 결과로 해서 크게 더 빠질 수 있는 부분들보다는 제한적인 부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 그런 지금 뭐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마감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마감에서는 조금 데드캣 바운싱이라고 그러나요? 자, 잠깐의 랠리도 우리가 내일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네. 이 매도세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외국인의 매도에도 이제 국내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5일 연속 이어갔다고 하네요. 근데 어제 순 매도로 돌아섰고 그렇죠. 네, 오늘 다시 또 매수를 하는 유입이 보이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이러한 행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뭐 이거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네. 이제 심리 싸움으로 갔고 또 이제 우리가 뭐 항상 이런 거를 체크할 때 기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크냐 정리로 하는데 그것보다는 지금 뭐 조금 조급한 마음들이 이제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이
장기 부진의 이제 추세로 갈 수 있는 뭐 진입에 도달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로 해서 매수 매도가 지금 자꾸만 많이 바뀌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금리 인상에 따른 이제 긴축 정책을 하다 보니까 영끌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증권사에도 신용 공여 한도도 지금 뭐 제한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우리나라 지금 장세가요 유통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움직여도 지금 뭐 많이 움직인 것 하는 지수의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향후에 증시 반등의 기대감이 지금 뭐 이것이 반반 섞여 있는 거죠. 자,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면 미국에서 75bp라고 9월 달은 쉬어간다는 얘기가 종종 왕왕 들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번에 이제 75bp를 올리면요. 9월을 못 쉬어갑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어떤 패턴이었냐면 이 금리 인상 기간에 잠시 쉬는 기간들이 항상 있었어요. 네. 그러면 그때마다 급등을 했던 게 증시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 자체가 지금 뭐 없어지는 상황. 그래서 9월 달에는 금리 인상 없다는 얘기가 잠깐 나왔다. 이제 그건 완전히 장에서 없어졌습니다. 네. 따라서 향후 증시 반등 기대감에 대한 또 뭐 이것에 대한 의구심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매도 매수가 지금 뭐 굉장히 번갈아서 지금 가는데요. 제가 이제 뭐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되면요 이제 실망한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나요. 네. 절대 하셔서는 안 되는 게 지금 시장을 떠나시면은 안 됩니다. 시장은 떠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들을 생각해야지. 아휴 뭐 옆집 순이 엄마 많이 먹고 나는 얼마 못 벌었는데 이제 아휴 그만해야지 이러시면은 진짜로 손해만 오롯이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는 분이라서 일단은 마음을 굳게 먹으세요. 이렇게 변동장 안전벨트 세게 매더라도 시장은 떠나지 마시라. 이런 말씀을 기본으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작을 떠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맡고 있는 입장에서는 정말 그렇죠. 피해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파시지도 말고 네. 사지도 말고 지금 있는 거를 갖고 계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투자 전략의 하나거든요. 버티는 것도 전략이다. 예, 그래서 뭐 다 네. 팔아버리고 이제 나가자. 이러한 생각을 먼저 가시게 되시면은 모든 정보나 모든 분석이 굉장히 비관론적으로 지금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관론자들은요 명성을 얻을 수 있지만 이 낙관론자들은 항상 수익을 올립니다. 네. 오늘도 나온 낙관론의 이야기가 있었는데 네. 국채금리 얘기도 한번 해보죠. 미국 국채금리 역시 좀 재차 상승하면서 투심이 얼어붙고 있습니다. 이번에 FOMC를 통해서 새로운 점도표가 발표됐는데요. 네. 올해 미국의 기준금리 어느 정도까지 치솟을까요? 그러니까 지난번 FOMC에서 점도표를 발표 안 하는 그 FOMC였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이런 많은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는데 일단은 지금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미국 금리 인상의 예상 시나리오는 6월달, 7월달 75bp. 네. 그다음에 8월달은 잭슨 홀 미팅으로 쉬고요. 9월달에 50bp. 그다음에 11월, 12월에 25bp. 요것이 가장 지금 조합상에 많은 언론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러면 연말 기준이 3.25에서 3.5가 지금 네.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위에 있는 수치는 지금 4%까지는 열어놓은 상태라서 어쨌든 간에 이 부분들이 4%에 가깝게 가는 방향으로 가는데요. 중요한 이제 정치적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11월 달에 중간 선거. 근데 이제 다들 얘기가 그래요. 야, 이 11월 달에 선거가 있는데 11월 달에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이번에 75bp 하는 거 보고서는 9월달, 11월달 다 올리겠구나. 그래서 빠르게 지금 가야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요. 네. 지금 왜 이렇게 서두르냐? 뭐 그러면 이것은 최근에 나왔던 침체 기한은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든 거 나오면 일단 기본이 15년 전 대비, 40년 전 대비해서 뭐 고점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성격이 다른 부분들로 이제 이 인플레이션이 가고 있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폴 보커 1979년도
10월 6일 날 긴급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때 물가가 10%였어요. 근데 지금 6월 달 물가를 지금 9% 얘기를 하거든요. 네. 당시에는요, 이자율을 바로 10%에서 15% 올리고 20%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네. 미국인들은 그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런 급격한 부분들에 대한 지금 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으니까 저렇게 시장이 지금 굉장히 불안과 또 뭐 관망세에 대한 또 여러 가지인데 하여튼 그러면서도 뭐 월스트리트저널, 블룸버그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장을 떠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사든 팔든 갖고 계시던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하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는데 일단은 시장을 떠나지 마신다는 생각을 갖고 시작을 하면 시장이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원달러 환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원달러 환율 역시 연고점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300원이 지금 눈앞에 와 있어요. 네네.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현재 미국의 주요 지표도 종합을 해봤을 때 환율의 추이 어떻게 됩니까? 1,300 뭐 저항선이 지금 굉장히 지금 뭐 단단하게 지켜지고 있고요. 1,300을 넘어갈 것 같으면 이제 정부에서 개입이 들어오겠죠. 또 이제 뭐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정부 당국에서 개입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걱정되는 게 뭐냐면 미국에서 네. 환율 조작국이다 했는데 상반기 보고서가 지난주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이제 6개월 후에나 이제 이거 갖고서 시비를 걸 테니까 네. 조금 이 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거에 지금 가장 영향을 준 거는 우리나라 경상수지와 무역수지입니다. 네. 경상수지 무역수지와 이 환율의 상관관계는 0.9까지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역을 잘해서 지금 무역수지 적자가 지금 3개월 지금 나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그래서 달러들이 많이 와서 외환 보유고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든든해져야지만 이 환율을 지켜내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좀 약세로 돌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지금 뭐 좀 걱정이 되고요. 달러 강세에 의한 원화가 상대적으로 약세되는 거는 지금 시장이 완전히 반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가파르게 이제 올라가면 조금 더 충격은 있겠습니다만은 1,300 야, 이건 넘어가냐, 마느냐에 대한 답을 하는 것조차가 굉장히 참 어려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일단 1,300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내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어서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경상수지가 조금 회복되는 부분. 4월 달은 배당금 주느라고 경상수지가 마이너스 나는 건 뭐 우리가 다반사로 봐왔기 때문에 5월, 6월이 조금 지켜주는 부분으로 간다면 1,300 부근에서 좀 뭐 횡보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환율이야말로 하늘이 내린 숫자라고 지금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변수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누구도 모르는 그런 신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에 CPI 지수가 좀 쇼크 상황에 있었죠. 그렇죠. 6월의 CPI에 대해서 또 벌써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특히 기술주를 두고 7월에 CPI 발표까지 지켜봐야 한다는데 당분간의 이 기술주 섹터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술주, 그러니까 미국 장이요. 지난 10년간 조정을 한 번도 안 받은 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면서 이것이 이제 한 번은 기술주들을 지금 건드려 주는데 자, 10년 전에 우리가 기술주에는 투자를 하고서 그냥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기술주들이 성장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이라든가 뭐 큰 것들을 10년 전에 사놨으면 지금 뭐 맘 편하게 지금 지내실 거 아닙니까? 그 변곡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술주들이 성장주로 가고 다음 부분들, 네. 그러니까 뭐 바이오라든가 2차 전지 새로 올라오는 기술주들을 여러분들이 다른 각도에서 지켜보셔야지 계속 우리가 알고 있던 기술주, 뭐 애플이라든가 뭐 네. 이런 것들은 이제 성장주라고 여러분들이 믿기보다는 가치주로 넘어갔고 자, 우리가 갖고 있던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은 그 다시 올라오는 2차 전지, AI, 로봇 이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바꿔 타시면 이건 뭐 굉장히 좋은
뭐 10년 후에 좋은 부분이 될 거고요. 뭐 저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낙관론자고요. 네. 지금 뭐 어저께 펜실베니아 대학의 제레미 시겔 교수가 말하기를 요번에 네. 기술주에 투자를 하시면 1년 후에 여러분 굉장히 좋을 겁니다라는 굉장히 낙관론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기술주의 영역을 어디다 두시느냐를 조금만 다른 각도에서 보시면서 이 바뀌어진 기술주와 성장주 뭐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시면은 좋은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도 지금 같이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기술주의 좀 환경이 바뀌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태계가 좀 변환이 됐고 이 관점 자체도 좀 바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었고요. 지금까지 인포스탁 데일리의 최양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본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참고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2시 생방송 오늘장 내일장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